안녕하세요.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 리뷰를 진행할 해자입니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큰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의회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게 됐다고 경고하는 책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구조적 긴장으로 인해 빚어졌다고 설명하며 저자는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테네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세력이 스파르타와 같은 지배 세력의 지위를 위협할 때 긴장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을 고조시키는 구조가 두 국가 사이에 형성되고 이로 인해 마치 덫에 빠지듯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직접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통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적용할 수 있는 16개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 중 무려 12사례가 전쟁으로 끝났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과 미국 간에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경고합니다. 12사례 중 가장 악명 높은 사례인과 동시에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세기 초 후발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독일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것으로 결국 세계 제1차 대전이라는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저자는 특히 세뮤얼 헌팅턴이 주장했던 문명의 충돌을 적극적인 논거로 가져와서 중국이 5000년간 닦아온 문명의 원리와 미국이 20세기 내내 보편적 가치로 승격시켜왔던 문명의 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국가의 경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두 국가의 지도자, 즉 시진핑과 트럼프가 자국이 다시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열망의 화신이라는 점에 비춰본다면 또 북한, 타이완,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싼 국지적 갈등을 비롯해 위성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당장이라도 전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특히나 미국은 추상적인 명분이나 이념 따위 등을 내세우지 말고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역사적 사례와 교훈을 검토해 전쟁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한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술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책인 만큼 저자는 전쟁 가능성 자체를 자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우발성으로 점철된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는지 그 구조적인 경로를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긴 잠에서 깨어나 역사상 가장 큰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중국의 무서운 성장 속도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2부는 저자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행했던 투키디데스의 함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충돌을 비롯해 주요 전쟁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특히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했던 20세기 초 독일과 영국 간 긴장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3부는 20세기 초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수립해 나갔던 미국의 모습과 현재 중국을 오버랩 해보며 미국의 자기인식을 촉구하고 중국과 미국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4부는 중국과 미국 간 전쟁을 피해 나가기 위한 열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현대 중국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배경 지식에 따라 책에 대한 감상과 몰입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대중적인 시선에서 핵심적인 뷰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질서란 추상적인 의미의 세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일련의 국제기관, 조약, 동맹, 시스템, 체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세계 질서는 20세기 초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멀로 독트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미국이 건국 이후 일관되게 견지해온 외교 정책의 방향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 대륙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앞으로 미국 앞마당에서 식민지 놀이할 생각을 접으라는 의미였죠.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미국의 영역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고립주의 또는 고립적 팽창주의로 불러졌는데요. 하지만 20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러한 고립주의 정책을 미국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공산화입니다.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소련과 유럽 전체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돼버렸고,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과 중국을 앞세운다면 아주 손쉽게 소련의 공산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온 건데, 이후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 대한 공산화 우려가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이에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지원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죠. 아메리카 중심의 고립주의 정책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유럽에 초점을 맞춘 마셜 플랜 외에도 한국, 일본 등지의 사상 최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군사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해 유럽을, 미일 안전보장조약, 한미 상호방위 조약 등의 개별 조약을 통해 아시아를 동맹체제에 편입시킵니다. 한편 당시 전세계의 금의 70%가량을 갖고 있던 미국은 달러화를 기축으로 한 근본이제, 즉 브레튼 우주체제를 출범시켜 반드시 달러를 거쳐야지만 국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데, 이와 동시에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은 중동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석유가 달러로만 유통되도록 압력을 넣고, 이를 위해 전세계 재해권을 사실상 장악합니다. 한편으로는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은행,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등을 출범시켜 전세계 금융, 통화, 무역을 좌우하며 20세기 내내 지속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총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유일하게 미국을 상대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냉전 시기 소련조차도 결국 체제 경쟁에 실패하여 무릎을 꿇고 만 마당에 과연 어떤 나라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자는 중국이 한껏 쌓아둔 핵무기와 미국 채권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상호 확증 파괴는 물론 이와 유사한 상호 확증 경제 파괴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서방 세계는 비공식적으로 중국이 갖춘 핵탄두가 최대 3,000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보유 중인 핵탄두 개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3조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 중인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국이자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미국을 상대로 너 죽고 나 죽자를 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중국이 깽판을 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저 혼자 허우적대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머리끄덩이를 잡고 불구덩이로 뛰어들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계의 장막에 가려져 있어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존재하지만 2013년에 베이징 주도하에 설립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경우 2018년 현재 90여 개의 나라가 가입을 마친 상태이며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세계은행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질서에 강력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실크로드를 표방하는 1대1로 프로젝트는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의 65개국 44억의 인구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마셜 플랜 12개를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마치 대국을 진행하듯 중국 우위의 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한 포석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입니다. 과연 중국은 미국을 2인자 자리로 밀어내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는 것일까요? 저자는 여러 차례 미국인들의 자기인식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구와 세계관을 깊숙이 공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한국은 일찍이
서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돼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과 같이 서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신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고 이를 모든 인류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만큼이나 어쩌면 미국인들 이상으로 중국을 저평가하고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우월의식 때문이라지만 한국인들은 이념적 경직성과 일그러진 우월의식이 점철된 형국이죠. 하지만 당장 중국과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냉철한 현실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수로 놓고 세워왔던 대외 전략과 세계관은 따라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중국 문명의 원리를 적어도 미국과 서구 사회의 문명의 원리만큼 중요한 상수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이 14억 인구와 더불어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성능 좋은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역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짚어나감과 동시에 결정적인 장면들을 줌인하여 사건이 전개됐던 상황을 미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들을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제관계에 오버랩함으로써 과거 역사도 지금의 현실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또한 책에 인용된 윈스턴 처칠의 더 길게 돌아볼수록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격언처럼 세계 질서의 성립과 변화 양상을 정말 긴 호흡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역사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미국 우위의 세계 질서가 영원하리라는 생각 또한 심각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저자는 미국인이면서도 결코 서구적인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정세를 분석하거나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술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는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냉혹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의 탁월한 글솜씨와 매끄러운 번역 상태도 글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구조적 긴장이 어떤 구조 혹은 메커니즘을 띠고 있는지 학술적인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말이죠.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조금 더 체계적인 개념도식이나 모형도 같은 것이 나올 법도 하다는 기대와는 달리 맥락적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서 다소 의아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지만 그렇다고 전쟁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며 호사가들이 전쟁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허수아비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는데요. 분명 확률이 꽤 높다는 것과 필연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단순한 과장법으로 보기엔 책 제목이 전쟁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 마냥 상당히 어그로를 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 대결 양상과 세계 질서의 향방은 상당히 거시적이고 논쟁적이며 복합성을 띠고 있는 주제인 만큼 한두 권의 책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주제 및 분야에 대한 책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후속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